비트코인의 서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인터넷이다라는 게 지금 톱니의 서사거든요. IMF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처음 이제 시작될 단계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걸어온 시간만큼 내가 걸어가면 내가 지금 1.6억 원어치 사두면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금융시장 특히 이제 뭐 발권력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나름 어떤 자산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화해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얘네들의 어떤 발권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추가 이익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이제 공공재의 기본 베이스는 신뢰의 토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신뢰의 토대였으니까 우리가 국가한테 모든 이제 리바이던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한테 모든 권력을 위임해 준 건데 지금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기술력이 컴퓨터 기술이 AI 기술이 이제는 국가의 신뢰라는 그 신뢰 체계를 대체해 줄 수 있다. 네. 이게 되게 무서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뭐 행시 봐가지고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 뭐 미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의 당대 지금 국가라는 시스템이 뭐 현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생활하시면 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 신뢰 대상이 국가밖에 없다라고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찾았는데 이건 지금 소수만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빅테크의 그 컴퓨터 공학, 알고리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등등이 비로크러시가 독점하고 있는 관료제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의 어떤 독점 구조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기록된 역사 이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가 없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상상하지 못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 아이디어는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재편집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상상력이 좋다는 거는 그 편집 능력이 좋다는 거지 전혀 경험하거나 보지 못한 거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그 AI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표님한테 한 번도 안 본 걸 그려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안 본 거라고 생각하고 인어공주를 그려요. 누군가가. 이게 한 번도 안 본 걸까요? 어디선가 봤겠죠, 당연히. 본 것들의 재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DNA에 박혀 있는 게 국가가 없는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국가가 없어진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본질은 일반 시민들이 신뢰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신뢰의 대상이 기술이 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체제가 생기면 인간은 대체하죠. 더 저비용인 걸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사실상 기업이 거의 국가 역할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것도 많잖아요. 사이버펑크 소설 같은 거 네네.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기득권인 국가가 어떻게든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할 하겠지만. 테니까 하겠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근미래 현실화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지금 이 경쟁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중앙은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술이라는 걸로 빅테크들의 기술로 우리의 기득권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인식하셔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이 사용자 이익에 부합하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국가라는 거는 절대 대체되지 않아. 나는 행시 본 걸로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옛날에는 이게 대물림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행시 보고 들어가면 어쨌거나 임기 보장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복지부동하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럼 뭐 나중에 산학인과 기관장으로 가면 또 한 4, 5년 생명이 연장돼. 네.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민간 기업이라고 더군다나 그것도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경쟁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지금은 경쟁 상품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화폐 시스템 그리고 등기 시스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갈라파고스처럼 버티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기 그럼요. 때문에 예.
사실 뭐 버티고 있겠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그거를 테더나 저기 USDC나 네. 또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지금 뭐 테슬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엑스머니는 모르겠지만 그 애플머니나 네. 또 무슨 뭐 리브라가 다시 또 DM이 또 발행이 된다 이러면 그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관세 그러겠죠, 때릴 거예요 뭐. 우리한테. 네. 미국의 정치 권력하고 빅테크는 지금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군이에요. 네. 오히려 월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월가하고는 등을 졌거든요. 네. 근데 빅테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대책들이나 정책은 우리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힘의 여류에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이나 빅테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상품이나 대책이 관철되거나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대로라면 정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냥 거대한 파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쨌든 빅테크 기업 뭐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뭐 실적 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 가는 길이 이런 방향이라면 지금보다 확실히 좀 다른 어떤 레벨의 회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발권력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동안 정부라는 섹터가 취했던 이익 구조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GDP는 C, I 그다음에 정부 섹터가 G가 이제 그 정부 투자 네. 섹터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소비 이 C라는 부분이 기업 투자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G라는 부분도 지금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GDP에서 차지하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이 G라는 뭐 그냥 n분의 1만 해도 3분의 1이잖아요. 네. 이 3분의 1에 대한 GDP를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예요. 네. 네, 그 부분이 물론 이제 100% 대체되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냥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정부의 역할을 뷰로크러시 책상 서랍안에 있는 그 메타버스를 블록체인의 메타버스로 완전히 옮겨서 모든 것들이 다 온체인화 됐다라고 보면은 정부의 GDP에 차지하는 그 3분의 1이 다 빅테크한테 가는 거예요. 현실은 여기에 뭐 어떤 일부가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큰 변화고 우리가 그 경험하지 못한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8세기 산업혁명은 기껏해야 기차를 말로 끌다가 그 주전자로 끌었던 정도의 변화인데 그 주전자는 그 조그만 기술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네. 지금 AI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픈 AI 말고는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만들죠. 못 만들죠. 네. 그 워낙 집약적인 산업이니까 당시에는 경쟁이나 대안들의 어떤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게 독점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물론 이제 산업화되면서 그것도 이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또 포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일부에게 집중이 됐지만 그보다 훨씬 집중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주전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조금만 똑똑하면 지금은 머리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애플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그 AI 기술을. 돈만 있어도 안 되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조금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오픈 AI나 미국의 딥시크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애플의 팀 쿡도 지금 멘붕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인력들을 끌어오려고 막 어떻게 해도 네.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있는 것도 나가고 하니까. 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네이버라는 게 구글의 어떤 침공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요를 네. 찔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구글이 안 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AI는 빅데이터의 싸움인데 저는 그냥 이건 그냥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냥 문돌이가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빅데이터의 싸움은 규모의 경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승자 독식이에요. 미국의 오픈 AI나 뭐 중국의 딥시크나 아니면 미국의 구글이나 몇 개 기업이 과점하다가 그 세 개도 통합될 거라고 궁극적으로 통합될 거라고 보면은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사이버펑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 흰 옷 입은 하나님이 하늘 구름 위에서 모든 네.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주는데 그게 구글 CEO잖아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빅테크의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대세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이 이제 어찌 보면 최악은 전 세계의 공용 화폐처럼 쓰일 확률도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수요나 아니면 또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가상화폐 투자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 또 별개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사실 두 개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더리움하고. 얘는 별개의 그러니까 자산인데. 그 아마 이더리움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는 네.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더리움의 가스비 수익이 올라갈 거다, 매출이 올라갈 거다. 네. 이게 이제 톱니가 설명한 게 가스비는 이제 매출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수료 수익의 이제 일부 보상들이 이제 그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듯이 이더리움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고 유통되니까 거기서 가스비 수익이 발생해서 이더리움이 훨씬 더 이제 매출이 높아지고 이더리움 가치가 높아질 거다. 네.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네. 막연하게 그냥 크립토 생태가 커지니까 비트코인이 결국은 가치 조정의 수단이라서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잘 안 와닿죠. 그 비트코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라고 이제 그러면 생각하는 네. 거냐? 그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은 미국채지만 아닐 수 있다. 제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라는 제4의 화폐 권력을 꿈꾸는 제4의 세력이 기득권에 뭔가 기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테이크하려면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거 뭐야?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나한테 줘봐. 우리가 그거 고려해서 만들게라고 한 게 네.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 정부가 요구한 거는 국채사 준비금을 국채로 해줘. 그러니까 네. 오케이 받았어 딜 해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그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니까 8년 임기 끝나면 땡이에요. 네. 트럼프한테 좋죠. 그럼 미국의 정부한테 좋을까? 미국의 국가한테 좋을까? 정부는 채권만이 발행하면 정부한테 좋죠, 당연히. 네. 근데 미국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국가, 정부, 시민들에게 좋을까? 지금 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왜 크립토가 나왔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러가 발행이 남발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세가 늘어나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러의 발행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달러 발행, 국채 발행을 늘릴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안 맞잖아요. 빚을 더 줘도 되니까 유리하다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럼 사용자들이 자기 예치금이 준비금인데 나중에 준비금을 운용해서 자기들 예치금을 받는 건데 근데 그 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심각해져서 내가 10년 뒤에 내가 지금 예치금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거 쓸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요구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바꿔야 되지 않겠어? 최소한 금으로라도 바꾸든지. 금이 바꾸든지. 그러면 이제 발행사들이 고민할 거예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달러, 채권, 금, 석탄, 석유, 이제 외환 포트폴리오.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네. 이제 다른 화폐들을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케인즈가 방크로라는 걸 만들었듯이 그 6개국의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뭐 하자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제 과담보를 해야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3억인데 최소한 1억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1억으로 책정해서 준비금으로 한다든지 네. 안전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USDC나 구글이나 테슬라가 미국 정부의 그걸 받았으니까 그리고 월가가 이자 주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스테이블코인 만들었죠. 근데 일단 들어갔어요. 이제 그 스테이블코인의 세상으로 많이 쓰이면 많이 또, 쓰이고 그럼 이용자들이 이제 대표님도 네, 민주주의니까. 네, 요구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스테이블코인 대표랑 정부 대표랑 월가 대표가 만나서 니네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줬잖아. 근데 지금 사용자들이 바꿔달라는데 안 그러면 이거 문 닫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빅테크들의 이익에 또 부합하는 쪽으로 가겠죠. 사용자 이익에 좀 더 부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살을 취하기 위해서 피를 내줬지만 네. 나중에는 살을 내주고 피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결국은 가장 안전하다고 이제 서사가 그때 가면 조금 더 형성돼 있는 아니면 많이 형성돼 있는 클립토 디지털 자산으로 준비금을 바꾸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립토의 그 생태계가 커지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이제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하는 그게 준비 자산, 근원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제도 쪽 시스템 쪽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전망해 보면 이더리움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또는 디지털 등기, 디지털 계약 등의 플랫폼으로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성장할 거다. 네. 두 번째는 이 플랫폼 생태계가 커지면 이 플랫폼 전체 생태계의 근원이 되는 어떤 보증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 자산으로서 지금 현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는 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연동이 될 거다. 근원 자산으로서.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월가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자 간의 이익 나눔으로 보면 월가는 지금 빅테크한테 뺏긴 것밖에 없잖아요. 네, 네. 여기서 월가가 가만히 있을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블록체인 세상으로 온체인화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월가가 지금 그려놓는 어떤 설계도가 뭐냐, 청사진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온체인 담보 자산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 자산. 그럼 우리가 지금 빚을 낼 때 부동산 담보로 하잖아요. 네. 그럼 온체인상에서 어떤 금융들이 발생하려면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온체인상의 담보를 내가 저기 등기소에 있는 이 부동산 등기를 갖다가 온체인상에서 스테이블코인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 온체인상의 세상이 있는데 온체인화된 담보물이 뭐냐? 토큰화를 다시. 그게 토큰화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실물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RWA라고 하는 거, 네. 블랙록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JP 모건이 하고 있는 게 좋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코인은 빅테크 니네가 발행해. 물론 지금 그 월가도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 지니어스 액트를 보면 걔네가 그거 발행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이자 뺏기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 RWA로 우리가 온체인 담보 시장을 장악하겠다. 거기 그거를 기반으로 토큰은 빅테크 니네가 발행해라. 그 거대한 그 뿌리는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서 그래 니네 가지치기나 해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블랙록의 레리 핑크나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그 빅테크 피터 틸이 어마어마한 거물이지만 그래도 지난 100년간 그 미국의 금융과 그 월가의 금융을 장악해온 그 어마어마한 권력 구조 속에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레리 핑크나 네. 제이미 다이먼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냥 세상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네. 이제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기득권 쪽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좀 까불긴 하는데 뭐 쟤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냥 받아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니네 이익을 챙겨주는 생색은 내면서 조용히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익 챙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떠들지 않아요. 그럼 빅테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구조만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월가의 이익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어떤 매체, 레거스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미디어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면 그 RWA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가자는 거고 네. 신흥 세력들은 자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선전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끌어야 되니까 빵빠레 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빵빠레 울리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균형 있게 보지 않으면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네, 그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의 이익은 과장된 면이 있고 월가의 기득권은 과소평가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기다가는 1.3을 곱해서 봐야 되고 지금 빅테크들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위력은 0.7을 곱해서 보는 게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보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담보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이 앞으로 훨씬 커질 것이니까 어차피 수량은 제한돼 있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가 높아져서. 네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그러면 이 생태계 안에서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미래는 좀 좋겠어요. 전망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을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거래에 쓰이기는 좀 어렵잖아. 네네. 그러면은 이게 화폐가 될 수 없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대응했던 이제 논리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화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화폐가 안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행형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행형에 있는 어떤 과정을 결론지어 생각하는 거는 이 논쟁의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이 서사가 공유가 되면 테크니컬리하게 기술적으로 이걸 화폐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 또는 컴퓨터 기술, 무슨 코드화 기술 이런 건 저는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많은 그 기술자 엔지니어분들이 달려들면 하루아침에도 쉽게 얘기하면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화폐라는 서사가 형성된 다음에 이걸 코딩화 시키는 그거는 그 서사를 코드화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비트코인의 어떤 레이어 1, 레이어 2 또는 어떤 뭐 사이드 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비트코인의 변두리에 붙어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더리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 때 가졌던 생각이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그
그 블록체인을 보니 너무 좋은 기술인데 저거를 왜 가치를 저장하고 이전해주는 그 장부 역할만 하게 제한을 뒀냐. 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범용 컴퓨터다,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다. 저거는 그 자체의 어떤 소프트웨어 앱이 아니라 이거는 OS야. OS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저걸 그냥 단순한 그냥 화폐 앱으로 쓰려고 하냐. 그래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비탈리 부테린이 써놓은 그 지분 증명, 그 작업 증명이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세를 들여서 내가 연산을 풀면 그 연산을 가장 먼저 푼 사람에게 그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전기세를 많이 쓰면 네. 내가 비트코인 하나 받는 거예요. 이 전기세를 쓰는 이 작업, 이게 이제 작업 증명이에요. 내가 이 전기세를 썼다.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걸 해야 내가 비트코인을 받거든요. 근데 이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걸 하려면은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빅테크들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 뭐 저탄소 경제 이런 거하고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사실 부합하는데 부합하지.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부합하지 않아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하지만 전기라는 가치를 저장해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1차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채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비탈리 부테린이 보니까 아니 저거 전기료도 많이 들여가지고 탄소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저 좋은 운영 체제를 단순하게 화폐 장부라는 어떤 단순 앱으로 쓰고 이거 좀 아닌데? 그러면 앱이 아니라 OS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모든 사람이 이더리움이라는 OS에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 운영 체제 위에서 오픈돼 있잖아요. 누구나 비용 안 들이고 그냥 앱을 올릴 수 있게 생태계를 오픈해주면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생태계를 키우면 그 거기서 키운 그 생태계 내에서 OS의 수익 구조가 생긴다 이거잖아요. 이건 처음 일반 사람들 이해 못 하거든요. 네. 왜 내가 돈 들여가지고 저 비싼 돈을 들여서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공짜로 오픈하지? 이게 이제 인터넷 기업을 처음 봤을 때 제 생각이었어요. 네. 왜 이재용 저 똑똑한 사람이 왜 한 메일 만들어 놓고 왜 매일 저거 내가 50원씩 내도 쓸 것 같은데 왜 저거 왜 돈 안 받아? 미친 거 아니야? 그랬죠. 생태계가. 네, 일단은 이 생태계를 키워놓고 그 생태계에서 이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그랬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OS를 이제 블록체인 OS를 만들어서 오픈해 놓으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NFT 업체들, 그다음에 RWA 다 쓸 업체들 거다. 다 들어와서 자기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나는 거기서 가스비 받으면 돼. 그게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 애플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그 기술 기업들이 했던 인터넷에서 했던 똑같은 로직을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의 애플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가 지금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엔비디아가 4조 달러니까 3조 달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3조 달러 그 기업 가치가 3조 달러만이라고 봐도 현재 비트코인 총액에 버금가거나 초과하는 거죠. 물론 또 비트코인 가치도 그때 되면 또 더 많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를 그냥 그 서사만 가지고 이해해도 이더리움이 투자할 만한 거기에 어떤 속임수가 숨어있지 않다면 투자할 만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의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 나쁜 머리로 그거 이해하는데 아직도 이해 못했지만 10년이 걸렸으니까 10년이 늦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서사만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공부해도 좀 사놔라. 네, 조금이라도 사놓고 이해하면서 봐도 큰 함정이 없다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지금 아직은 이해 못했지만 그냥 사둘까 소액이라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9, 이더리움 1 정도로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제 결국에 투자라는 개념이 당연히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와도 그때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신념이 생기는 건데 뭐 그런 게 당장 없더라도 사실 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 뭐 이더리움하고 지금 비트코인 얘기해 주셨지만 나쁜 투자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이더리움이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 정도만 돼도 3조 달러인데 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만약에 애플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 대여섯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도권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진 물론 톱니는 지금 현재는 월가에서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월가의 파워맨이었던 그런 분들이 리더들이 지금 서사를 지금 막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강력한 서사를 만들면 대중들이 그 서사를 따라가는 거는 비트코인보다 짧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서사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기를 놓친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톱니가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던 분들이 맞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걸 이해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인터넷이다라는 게 지금 톱니의 서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이제 그런 거를 놓쳤던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 톱니는 서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가 있으니 그럼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 서사의 확산 속도는 빠르죠. 더 지금 이제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안 걸리겠죠.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수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수점을 살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개 정도는 사놔라 어떻게든.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인생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에 동의하시는지 뭐 0.1개라도 사놓을까요? 다다익선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이 되고 나서야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정도니까. 근데 많은 분들 젊으신 분들 실제로 이제 미래의 가치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 개를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워라밸 다 지켜가면서 내가 쓸 거 다 써가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 쪽에 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이제 낫다고 보고 그냥 하나라도 사두시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당시에 그 압구정동 아파트를 1억 5천 정도, 2억 정도에 살 수 있을 때 그게 그 831 대책 2006년인가 5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831 대책 나올 때 뭐 6, 7억까지 갔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게 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버블이 더 커질 수 있을까?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그 구조가 아까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은 유동성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유동성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이 완전하게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상승률에는 제한이 있겠지만 어떤 대안이 또 생기기 전에는. 근데 그 대안으로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클립토가 각광을 받고 있으면 여기에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이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금의 시가총액, 아파트의 시가총액, 그 채권의 시가총액을 상당 부분 이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 지금 그 미국 국채 시가총액이 36조 달러. 지금 강남 아파트 만약에 2만 가구라고 하고 그게 평균 20억이라고 하면 그거 곱하면 시가총액 나올 거고, 또 금의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채하고 금의 시가총액만 따져도 얼추 거의 한강변 아파트랑 다 우리가 그 레거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다 그 합하면 그게 결국 어디에 수렴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GDP에 수렴하거든요. 100조 달러예요. 연간 글로벌 GDP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폐라는 거는 결국은 실물 자산의 1대1로 대응하는 구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GDP 100조 달러가 모든 자산의 총합이 거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통화 승수다 뭐 거래 그 저기 속도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100조 달러가 우리가 자산의 시가총액이 합이 수렴하는 액수다라고 보면 그 상당 부분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져온다. 거기에 20%만 가져온다고 하면 20조 달러잖아요. 아까 계산했듯이 이더리움이 인터넷으로서 OS로서 애플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 그러면 3조 달러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국면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바라보고 있고 이걸 내가 지금 사두면 30년 뒤에 이제 정보 네트워크가 발전하니까 예전 속도보다는 빠르겠죠. 그러면 지금 한강변 아파트가 100억 되는데 25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이 한강변 아파트만 한 가격이 되는데 25년보다는 짧게 걸릴 거예요. 절반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걸어온 시간만큼 내가 걸어가면 내가 지금 1.6억 원어치 사두면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 사놓을만 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중간에 부침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장기 투자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오늘 길게 얘기해 주신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표님한테 부동산 투자 잘 아시니까 지금 20년 뒤로 돌아가서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100억을 어디다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20년 부동산으로 살 거야. 너무 무조건 압구정동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100%. 그러겠죠. 어떤 뭐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우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은 구조화됐으니까 반복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테일은 변하겠지만 네. 기본 뼈대는 똑같아. 인간이라는 그 동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네. 이제 AI라는 어떤 툴이 생기긴 했지만 AI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줘도 내가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지난 25년간 경험한 그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의 25년 동안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래요? 이 질문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사야죠.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건데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으러 사람들은 다니겠죠. 그걸 이제 수백 수천 년간 반복해 온 게 어찌 보면 이제 투자 시장이니까 새로운 어떤 투자처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익 대표님 모시고 코인 시장부터 이제 거대 담론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그 본인도 한번 찬찬히 공부도 좀 해보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또 대표님 책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뭔가 좀 새로운 문물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